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호순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언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지방자치, 지역자치에 대해서 뭐 개념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저는 이 자치의 문제, 지방자치, 자치분권 이 문제를 언론학자의 입장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의 기본적인 그 접근 방식은 언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즉, 지역 언론,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시스템을 각 지역마다 갖추지 못한다면, 자치와 분권은 제도적으로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시대 변화와 지역사회. 요게 뭔지 혹시 전국 여행 도로 지도라는 책입니다. 이거 사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얻으신 분도 있고 아주 경제적으로. 무슨 책인가요? 지도책이죠. 어디에 두는 책인가요? 차 뒤에. 아직도 그게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아직도 있으신 분. 제가 여러 군데 강의하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처음입니다. 아직도 차에 그게 있다고 하신 분은. 옛날에 있었는데 다 없앴다고들. 그럼 이제 지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나요? 그렇죠. 이 지도책은 필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차에 내비게이션 있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지도책 있으시니까 필요 없으실 테고. 자, 내비게이션은 다 있으신데, 요즘 제 또래 또는 젊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내비게이션 이제 쓰지 않아요. 왜? 스마트폰이 다 해서 해주니까. 저는 대전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오늘 뭐 한남대학교에 있는 제 동료와 점심때 만나서 한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여기 찾아오는데, 길을 잘 몰라요. 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걱정되지 않아요. 왜?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다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여기 오다가 뭐 좌회전해야 되는 데를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띠리링 해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줘서 쉽게 제때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떤 게 더 비싼 건가요? 저 도로여행 지도 얼마 주고 사셨어요? 누가 줬어요? 누가 준 거. 그럼 유용해요. 그렇죠. 유용하죠. 예.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유용하긴 한데, 이거는 보통 과거에 뭐 10,000원, 20,000원, 7,000원 값이 많이 내렸군요. 자, 내비게이션은 20, 30만 원. 스마트폰은 6, 70만 원, 100만 원. 근데 사람들이 비싼 걸 쓰는 겁니까? 싼 걸 쓰는 겁니까? 비싼 걸 써요. 여러분 싼 게 좋지 않으세요? 예. 장단점이 있죠. 어떤 장단점? 그럼 말씀하신 김에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왜 사람들이 싼 도로 지도를 이제는 안 쓰고 저 비싼 스마트폰을 쓰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47년생이라니보다 지도가 더 좋던데. 지도가 더 좋다.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선호도로 차이. 제가 일단 뭐 좋아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책이 좋으실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좋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게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도움을 주는 지리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계가 다 똑같이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갈 때 어떻게 가는지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건 굉장히 비싸고 어떤 건 싸고 어떤 거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점점 이용하지 않아서 도로지도책을 만든 출판사는 이제 문을 닫고, 내비게이션 만들던 회사도 이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다 스마트폰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스마트폰에는 많은 기능이 있다. 또 간편하다. 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도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더 편리한 이유. 편리하니까 비싼 돈 내고 쓰는 거겠죠?
업그레이드 된다. 또, 네? 가기 전에 미리 봐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늘 가지고 다닌다. 도로는 번호가 있어요. 도로에는 번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전략이 되잖아요. 시간도 전략이 된다. 지도는 처음부터 출발하려면 어디가 행성지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내비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찍으면 우리 출발하는 시간이 이제 단축되잖아요. 예. 딱 찍으면 근데 그게, 자,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왜 지도책은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보고 지도를 다 암기해야 되고, 내비게이션은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가는 데만 딱 찍고 있으면 편리하게 신경 안 써도 지도를 몰라도 지도를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주나요? 뭐가 차이예요? 그렇죠. 지금 발음 위치를 보여줍니다. 지도는 여러분들이 지도책을 앞만 봐도 내가 어디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는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산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가 알아서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을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지도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의 주변의 정도 그 지리만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움직이는 곳에 따라서. 즉 항상 중심에 나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서 GPS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찾아주니까 내 주변에 있는 곳들을 더 훨씬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도, 지역을 따질 때 큰 세계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의 지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전 세계에 대해서 많은 정보나 뭐 박식하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몰라서 나쁠 건 없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지역의 정보와 뉴스 이런 것들을 소상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또 시사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지역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있는 지역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최근에 뉴스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차관의 출신 지역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에 7명, 충청도는 4명이나 되고, 유일하게 광역시도 중, 도 단위에서 없는 것은 강원도는 없고, 부산, 경남 7명이고. 왜 출신 지역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든 던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일단 여기 있는 충청이 강원도처럼 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없다. 일단은 기분은 나쁘실 거예요. 그렇죠? 또 충청 사람들을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또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이익,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걸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장관 후보자들 중에 몇 명의 출신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언론사에 보니까 행자부 장관은 상주, 문체부 장관은 청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읍,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그 다음에 뭐 교육부 장관은 광주, 이분은 뭐 낙마를 했지만 부산, 이분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전, 그 다음에 뭐 안동, 여기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한 사람. 자, 그래서 골고루 지역적인 분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이분은 뭐 충청권에서 전에 뭐 여기 충북에서 사시던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소는 서울. 서울 중에서도 대부분
아파트 값이 비싼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지금 서울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 가서 거기서 쭉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주민등록하고 위장 전입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 사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대가 되죠. 자, 과연 그럴까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장관된 사람들 중에서 대전 시민은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이 뭐 대전에 가끔 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우리 대전 또는 우리 충청도, 우리 강원도, 경상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주 유례가 없는 시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전통적으로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살던 방식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던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세대들은 해방 이후에 태어난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는 아닐 것 같고 70대 지금 한국 사회에 흔히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대전은 조금 다를지 모르는데 제가 이 자치분권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 서울에 있는 많은 시, 구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성북구청이나 도봉구청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역 출신인 그 지역에서 태어난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 여기서 대전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충청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고 대전에서 태어나신 분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 세대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간주한 세대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은 저쪽 이 시골 농업 위주의 그런 농어촌 촌락에서 지금 이제 대도시 우리 서구처럼 고층 아파트도 있고 뭐 지금 으리으리하게 잘 정비가 된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을 이동을 해서 좀 더 윤택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셨어요. 나름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대부분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의 20대, 30대들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어딘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어디? 서울 강남으로 이사 가든지, 세종시로 이사 가든지,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쪽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성공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의 이주. 그래서 60년대, 제가 이 전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구한말 조선 말까지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서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 하에서 여성들은 좀 멀리 집을 떠나서 멀리 이주해서 남편과 그 가정을 꾸렸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조상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무덤도 아버지 밑에
할아버지 밑에 묻히는 자, 이런 패턴들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농토를 빼앗깁니다. 호조 등기가 제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가 뭐 불확실하다라는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서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 갑니다. 농토를 잃고 많은 분들이 자, 미국으로, 하와이로, 일본으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 만주나 소련으로 갔던 분들 중에서는 소련이 공산화가 되면서 거기서 다시 쫓겨나서 저쪽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강제 이주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해방이 된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어느 지역 말투를 쓰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느 지역 방언을 써요? 경상도. 그렇죠. 딱 들면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함경도. 왜? 6.25 때 피난 와서 거제도에 정착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이북말을 쓰고 자식은 경상도 말을 쓰고 자,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지금 특혜 시비 의혹에 불려있는 아들은 어디 말을 쓸까요? 서울. 자, 그러면 3대가 모이면 말투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북말을 하고 한 사람은 경상도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서울 말을 하고 왜 그래요? 각각 성장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거냐? 일반적이지 않다. 아주 예외적이다라는 거. 다른 나라에서도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물다라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손녀는 어디 말을 쓸까요? 다시 부산에 가서 다시 함경도 말을 쓸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해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해외로 나가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뭐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면 뭐 매우 성공한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해외 나가면 대부분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최근에 일본에 이제 일자리가 모자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들은 즉 근로 조건이 좋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는 누가 가져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갖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마치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키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해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빈곤해서 시골에서 정말 초군 목피하고 보릿고개를 넘어서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되는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성장했던 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고향을 떠나 어디 가도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좀 나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무작정 상영하면 무작정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죠? 많이 듣던 말이죠? 제 수업을 듣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게 무작정 상경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데 그날 잠자리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게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자, 우리가 그런 시기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서울로 모여들었고, 서울에 이런 철거민촌 비슷한,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주거 상태가 매우 열악한 이런 이제 그 지대가 형성이 되고, 이제, 휴가 때가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 이런 시스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주의 역사를 지냈는데요. 이제 이런 이주의 역사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는데 이거 끝나지 않은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국가를 다루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게 끝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해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태어난 지역, 그럼 자기네들의 후손이 살 지역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잘 운영하고 가꾸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보수, 진보, 여당, 야당,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관계없이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는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대선 때 TV 토론했죠? 보신 분, 대선 후보들 TV 토론하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가지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5명의 후보다 다 너무나 똑같아서 의견이 일치가 돼서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의견은 다 일치하는데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5명의 후보가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TV 토론해가지고 막 서로 인신공격하고 누구 자식의 무슨 뭐 불법 취업 이런 아주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끌고 나오면서 전 국민, 전 국토와 관련이 있는 지방분권 문제는 누구도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 언론에서. 우리 TV 토론 이번에 5차례 했는데 어디서 했나요? TV 토론 어디서 했어요? 5번 다? 서울에서 했어요. 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은 어디 가서 해요? 서울에서만 하나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죠. 선거운동은. 왜? 전국 각지에 누가 있으니까? 유권자가 있으니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표를 얻어야 되고 이제 뭐 각 당 후보를 뽑을 때쯤 되면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 대의원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언론에서 TV 토론을 할 때는 5번이나 했는데 5번 모두 다 서울에서 했어요. 다른 나라도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번 하면 골고루 광주에서 하고 부산에서 한 번 하고 강원도에서도 한 번 하고 아까 지역 출신들 골고루 하는데 TV 토론 골고루 하는 게 왜 못해요? 뭐 시설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어디 가서든지 전국에 다 생중계가 가능한 시대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언론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여러분들 탓만 아니지만 그 왜 그렇게 그런 모순된 일들이 발생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제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 자, 요거는 뭐 하는 사진 같아요? 고향 가는 거죠.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언론사에서 언론사 기사, 뉴스 기사를 쓰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뭐 고향에 가는 젊은 부부에 하면서 이제 귀성객들에 관한 뉴스를 담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사진 같아요? 여기 여성분들 공감할 수 있는 사진 같은데요. 자, 이분은 할머니고 누구 같아요? 얘네들은? 손자, 손녀. 여기서 손주, 손녀 육아를 해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은 안 계시고. 자, 손주, 손녀 육아를 해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멀리 산다는 거예요? 가까이 살아요. 성인이 됐는데, 출가까지 시켰는데, 멀리 가지 않고 애 맡길 수 있는 정도에 가까이 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분은 어떤 거예요? KTX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질까요? 이런 사람이 많아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서 추석 때 연휴, 이제 뭐 추가로 하루를 더 해가지고 뭐 10일 연휴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게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 오래 가지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놀러 가라는. 그래서 추석 연휴, 설 연휴는 이제 고향을 가는, 길게 고향을 가기 위해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직장에서 지친 심신을 이제 정도 회복하는 그런 휴가 기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도시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도시화의 비율이 90%.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 뭐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산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시라는 곳에 전 국민의 90%가 살고 있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빼고 없습니다. 근데 홍콩과 싱가포르는 나라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나라죠. 어떤 나라예요? 도시 국가입니다. 국가 자체가 도시예요. 물론 홍콩은 완전히 도시만 있는 거 아닙니다. 홍콩은 뒤에 산도 있고 뭐 농촌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 한 나라의 국민들이 90%가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성장하던 시절에는 어땠어요? 20%밖에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고는 있지만 뭐 서구에서 유성구, 서구에서 동구 조금 좀 멀리 이주하면 뭐 유성에서 살다가 세종시 정도로 갈지 몰라도 여기서 금방 다른 지역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이렇게 가기는 이제 힘든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들은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걸 입증하는 게 자, 우리 제가 그 데이터는 미국인의 부모 자식 간 거리. 이 부모 자식 간 거리는 뭐냐면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성인, 어린이들 말고 성인, 독립가구를 구성하는 성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너의 엄마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엄마와 얼마나 떨어져 살고 있느냐? 그럼 아버지와 얼마나 떨어져 살고 있느냐?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와의 거리를 봤더니 평균이 29km, 30km예요. 차로 30분 거리에 미국의 성인들이 차로 30분 거리에 자기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들은 저 뉴욕에 살고 뭐 딸은 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뭐 그 손주 손녀는 아틀란타에 살고 해가지고 막 그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비행기를 타고 막 왔다 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보면 미국 사람들도 성인들은 대부분 자기 부모와 같이 산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부모는 또 그 자기 부모와 같이 살아서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조상이 태어난 곳, 자기 조상이 정착한 곳에서 멀리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통 상황으로 본다면 대부분 1시간 정도 내의 근거리에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또 1시간 정도의 근거리에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 건가요? 자기가 이사 갈 곳이 중요한 건가요? 살고 있는 곳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살고 있는 곳에 일자리가 있느냐? 살고 있는 곳에 치안이 안전하냐? 살고 있는 곳에 환경이 좋으냐? 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기가 살기에 유익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엔 별 관심 없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겠다. 이주해서 가서 살겠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고
그것이 경제가 됐든 교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남의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지역에 관심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관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얘기하면 뭐 지금 대통령이 어떻고 장관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전시가 어떻고 우리 서구청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그런 것들은 수준이 낮아서 안 하는지는 몰라도 안 한다는. 그래서 모여서 정치 얘기하면 다 나라 걱정들만 합니다. 또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세계 걱정까지 다 하고 하시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나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치안이 얼마나 안전한지, 여기 일자리가 얼마나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몰라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가 무슨 뉴스일 것 같아요? 지역 뉴스입니다. 자,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국제 뉴스, 뭐 전국 뉴스, 지역 뉴스가 제일 높고 거의 모든 OECD 국가가 다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예외가 어디다? 한국이에요. 그 데이터 보여드릴 겁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지방자치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를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하고 자기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 앞에서 강의한 분들이 강의하지 않은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만 우리 자치의 역사.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없는 나라냐? 우리가 민선자치 몇 년부터 했어요? 95년부터. 그럼 그전에는 자치가 없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일제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에는 자치가 없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고려나 신라 시대로 가면 아주 훌륭한 자치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지역을 운영하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왕의 권한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잘 밸런스를 맞게 하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제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단절이 된 거예요. 100년 동안. 자, 그게 뭐냐면 일단은 상피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체제라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리하고 왕이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그 지방에서도 이제 다 과거를 봐가지고 일정 정도 능력이 입증된 그 양반 계층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관리로 훈련시켜서 각 지역에 배치해요. 근데 이 지역에 배치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상피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출신 지역, 자기의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는 보내지 않는다는. 왜 안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얽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연구에 얽히고, 즉 왕이 임명한 대로 공명정대하게 그 지역에 가서 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친인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면 그걸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연고가 아닌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피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고가 아닌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전시장이 누가 왔는데 이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행정을 장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는 이미 그 지역에는 수령은, 즉 우리가 말하는 사또는 타 지역 출신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향리나 사림은 양반, 여론 계층, 그다음에 향리는 수령을 보좌해서 자치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역 출신 사람들이라는 거. 그 지역 출신 사람들. 자, 그래서 타 지역에 와서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상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맞춰졌습니다. 조선 중기까지. 그래서 임진왜란 전까지는 정말 뭐 태평성대를 누릴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가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사림 세력이 붕괴합니다. 노론, 소론, 주기론, 주리론 등등으로 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제도, 뭐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서로 철학적 논쟁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사림이 실질적으로 이 수령을 견제할 만한 힘들을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령이 이제 이 사림 세력들이 망가지니까 수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또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바로 춘향전에 나오는 누구예요? 탐관오리의 대명사 변학도라는 거. 변학도는 왕이 합법적으로 파견한 관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야 될 향리나 사림이 제기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암행어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후기에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방법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제대로 감시 견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뭐 탈세는 이제 서민들이 탈세하는가 관리들이 탈세를 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에다 바치지 않고 엉뚱한 데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 먹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 과정에서 암행어사를 동원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선 왕조의 붕괴, 즉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배경에는 국력의 쇠퇴, 당연하죠. 그 국력의 쇠퇴가 어디에서 왔느냐? 지방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정부패 때문에 우리 동학혁명처럼 이제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민생고에 지친 농민들, 어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대로 못 살겠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제압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동학혁명은 어떻게, 누가 진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이제 그 오래전에 배운 역사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자, 그래서 학정에 지친 사람들이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신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슨 왕권 타도를 한 것도 아니고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를 할 수 있게 진정으로 자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정부에서 그걸 수용할 수 없으니까 충돌이 일어났는데 당시 조선 정부가 제압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일본 군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진압을 했어요. 녹두장군 전봉준 잡아서 처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약속대로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일전쟁 하니까 청나라나 일본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반도에 주둔한 외국군 세력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일본군이 이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로 가는 과정을 잘 보면 바로 이런 지방자치의 붕괴라는 게
결국은 그 지방만 지방에만, 특정 지역에만 폐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국 국가적인 붕괴를 가져온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우리 6.29 선언을 보면 뭐 대통령 직선제도 하고 정당 활동도 보장하고 언론 자유도 보장하고 등등등등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그러니까 이미 1980년대 후반 민주화를 통해서 얻어낸 6.29 선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빠뜨리면 이걸 빼고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도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공산 국가들입니다. 이름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사고방식이 이 이주의 시대, 도시화의 시대, 이촌향도의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이제 서울과 지방, 수도와 지방,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격차가 완연한 시대에 살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는 예외적인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왜곡된 삐뚤어진 사고를 갖게 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지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역과 지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은 대전은 지역입니까? 지방입니까? 대전은 지역이기도 하고 지방이기도 하죠. 서울은 지방인가요? 지방 아닌가요? 지방이 아니죠. 자, 그 무슨 얘기냐?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권력이 있든 청와대가 있든 뭐가 있든 관계없이 다 지역이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그래서 평등한 개념인데 지방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랫단위 기구나 조직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방에 사는 게 좋아요? 서울에 사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죠. 자, 이런 구도가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조 시대, 일제 식민지, 군사 독재,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계층 간의 위계 질서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위계 질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 이 시스템은 지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예요, 지역자치예요. 지방자치하면 서울은 지방자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자치단체장 아니에요? 단어의 원래 국어 사전의 의미대로 하면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라고 동그라미 치면 수능에서 오답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누구도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용어의 혼란이 오느냐? 왜? 우리가 그런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고 지방이라는 개념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순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주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간의 이제 불균형이 심각해집니다. 경제 불균형, 그다음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그래서 똑같은 나라이지만 한 어느 지역에 가면 마치 제3세계 아프리카 같은 그렇게 낙후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뭐 세계 어느 도시에도 빼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 한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 이미 다른 수업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지역 간의 격차는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입니다. 물론 외세의 위협도 있지만 국가가 내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 지역 간의 격차, 빈부의 격차, 자원의 격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그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서로 갈라지자. 근데 못 갈라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 국가가 대부분 붕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선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선에서도 이제 지방분권 하겠다 해달라라는 요구들을 했고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방분권 개헌까지 하겠다. 근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과연? 왜? 지방분권이 말은 쉽지만 과연? 자,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뭐 지방분권 대선 공약은 이번 정부, 이번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뭐 커다란 차이 없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하고 지방분권 뭐 다 해주겠다.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에는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5명의 후보자들, 이 5명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서울 출신이 아닙니다. 살기는 다 서울 살고 있죠. 또 아주 뭐 독특하게 이 네 사람은 다 이 경상도, 경북이나 경남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방의 낙후성 극복이나 지방분권 해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왜 그런 지방분권 정책을 내놨어라고 비난할 만한 계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떠냐 하는 거죠. 분권의 현실은 어떠냐 하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방자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를 행정자치로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조직이나 정부 운영도 자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경제 세력, 시민사회 세력, 개인, 문화 세력, 다양한 조건들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지역사회가 자치를 하는 거지. 자치단체장만 뽑고 자치단체 뭐 구의원, 시의원만 선출하면 자치가 끝나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참여자치, 뭐 지방자치 이런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 근데 이런 참여자치,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요새의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느냐? 개업식 할 때 손님이 제일 많고 화려해요. 화분도 많고 친척들도 와서 막 팔아주고 아는 사람들 다 오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손님이 줄고 한 달이 지나면 손님이 줄고 한 1년이 지나면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즉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만 반짝 주목을 받고 그런 거 하네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민선자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그 자치단체의 무슨 의정감시단, 주민소환제, 뭐 주민투표제, 뭐 주민예산 참여제, 뭘 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지금 단 한 것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의정감시단 해가지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뽑은 대표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시민단체가 그 의회 과정에 가서 뭐 감시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만약에 일을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아주 포부당당하게 시작했지만 어느 한 곳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뭐 이 자치의회 가지면 자치의회 의원들끼리 싸우고 뭐 상임위 때문에 싸우고 제가 가끔 여기 대전 뉴스를 보면 뭐 어느 구청의 구의원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소리만 들리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길도 없다라는.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다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서울시장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장 누굽니까? 박원순 탈을. 대전시장은? 여러분들은 뭐 대전시장도 알고 서울시장도 아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자신있게 여기 지금 그 뭐 은흥정이 거리나 이런 데 가지고 20대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는 대전 젊은이들이 훨씬 많고 권선택? 누구지? 충남도지사인가? 우리 구청장인가? 국회의원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기네들과는 무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박원순 시장이 매우 커다란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냐? 박원순 시장이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뉴스에 안 나와요. 왜?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 KBS나 MBC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자치단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그 시민사회 참여자들이 함께해서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자치단체 또는 정치구조, 자치의회 이것만 자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라는.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이제 여기서 죽을 거고 우리 애들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나 좋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치는 어떻게 됐느냐, 뭐, 그 다른 분들이 설명하겠지만, 이제 중앙정치에 포섭된 자치가 됐습니다. 중앙정치에 포섭된. 무슨 얘기냐?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가장 대전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누굴까요? 시의원, 도의원. 왜 시의원, 도의원이 열심히 했을까요? 공천을 받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30, 40대 여성들은 돈이라도 받고 뭐 율동이라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장에 가보면 40대, 50대 중년 남자들이 멀거니 서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보자 오면 그 주위에 사진 같이 찍으려고 주위에 떼거지를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내가 당신 대선 선거운동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 당신 시장 선거운동 이렇게 열심히 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입증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이번에 우리 정당에 우리 뭐 민주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서초구 의회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십시오. 자, 이 구조 그 무슨 얘기냐? 지방의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 당선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되고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되고 도지사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됐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서구 같은 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뭐 여기 지금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2명이니까 그러면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기초의원에 떨어졌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 제가 보기엔. 그럼 민주당 공천만 받았다라고 하면
80%, 90%. 예를 들면 저쪽 뭐 그 영남 지역에서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 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본선에 나가나 마나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기초의원하고 뭐 자치단체 참여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잘 보여서 주민들에게 잘 알려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걸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의 시장,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이 구조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코미디가 생기냐 하면 그래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 이건 지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아니라 지난 선거 18대 대선에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라고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다 공약했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세 후보가 속한 정당 모두 없던 걸로 하자. 넘어가자. 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다시 정치에 나오려면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먹이사슬 구조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지역에서 대표를 뽑는 거는 대수롭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무관심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합리한 판단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지역을 또는 나를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식견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지사나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수발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냐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관심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약을 두고 치열하게 점검을 하지도 않고 후보자들이 정말 자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 검증하지도 않습니다. 정당 공천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쓸자. 이번 선거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하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 그냥 민주당으로 주르륵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주르륵 자 이렇게 투표하는 그래서 지역에서 사람들의 면면을 뽑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에 대한 평가 형식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방선거 지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는 데다 이 지역은 내가 떠나면 되는 곳이고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자치하면은 뭐 자치단체나 또는 이 정치인들이나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한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이대로 지속이 되느냐? 이대로 지속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지던 볶던 우리 집에서 발생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나요? 우리가 해결해 줍니까? 옆집에서 해결해 줍니까? 우리 집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지지고 볶던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구에서 해결해 줄까요? 부산에서 해결해 줄까요? 서울에서 해결해 줄까요? 대전 사람들이 해결해야죠. 서울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뭐 의도가 순수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해결책도 서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간단합니다. 우리 집 일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겠지. 충청도 출신이 해결해 주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꿈 깨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일을 해결하기에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한 시간인데 이제 저의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 못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촛불 집회가 됐든 태극기 집회가 됐든 우리 인간이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것도 하나의 관념이고 사고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들은 오늘 장호순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1시간 반 동안 다른 일 다 제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절로 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기본적으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 말고 무슨 얘기냐? 일단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자치분권대학이 뭔지, 자치분권에서 누가 강의를 하는지,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는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여기 지나가다 불쑥 앉아서 이 더위에 1시간 반 동안 앉아 계실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관심. 그 정보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키면 얼마나 많아요?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정보들을 다 들어갑니까? 다 클릭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 내가 육아 문제에 관심이 있다. 자, 그러면 그 관심 있는 걸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이 관심 있는 걸 찾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심 있는 정보에 들어갔는데, 이건 내가 동의할 수 없어. 탄핵.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럼 내가 탄핵을 지지한다면 탄핵을 지지하는 그러한 정보에 공감하는 것이고 내가 탄핵을 반대한다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런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죠. 행동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 중에 하나라도 차단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정보가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정보가 있다라도 관심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제가 투표로, 아까 우리 지방선거 투표일이 났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이나 후보자 등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가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능력이나 공약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자신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보, 아니면 자신들이 절대 공감하고 절대 당선돼서는 안 될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투표라는 게 아주 간단하고 휴일, 공휴일까지 만들어지고 가서 뭐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투표하기가 쉬운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투표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3시간, 4시간 땡볕에 줄을 서 있다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때요?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바로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단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게 무엇이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단 아까 여기 나와서 말한 것처럼 관심과 공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끊임없이 스마트폰, 핸드폰, 텔레비전 켜고 끊임없이 정보를 습득하죠? 여러분들 지역에 관한 정보는 얼마나 있습니까? 북핵 문제엔 다 전문가가 됐고 국회의사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청문회 후보가 뭐가 자질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알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이 서구에서는 어떤 범죄가 일어났는지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관심이 있냐라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등잔 밑이 어두운 원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그게 예외적이라는 건데 그건 이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보기 위해서 자 보시면 자 이게 그 각 국가별로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지표들이 걸핏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근로시간이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이제 막 비교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관심도가 높은 뉴스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26개국 전체 평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관심도가 높은 뉴스가 어디입니까? 지역이에요. 63%가 26개국의 평균입니다. 월등하게 국제 뭐 범죄 사건 사고 정치보다 월등하게 앞서서 자기 지역의 뉴스에 관심이 있다. 이게 뭐 저 후진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선진국 잘 나가는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좀 과장된 거예요. 30%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지역방송, 우리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뉴스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 가족들 사이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옆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강남구에는 지금 뭐가 어떻고 저쪽에 홍대는 뭐가 어떻고 다 다른 지역 옆집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 자기 집안일, 자기들의 어려운 것들은 서로 토로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자, 이게 제가 이 선진국의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조건 선진국이니까 잘 사는 나라,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정착 사회의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그 수도와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또는 나라의 크기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데가 영국입니다. 땅덩어리도 좀 작고, 그 다음에 그 런던이 아주 대도시로 거기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뭐 지역들은 좀 열악한 이런 지역인데, 자, 영국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예를 방송을 보면 지역 방송, BBC라는 이제 국가 공영 방송이 있고, ITV라는 우리 MBC나 SBS 같은 자, 이런 그 민영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좀 도권역 비슷하게 지역별로 시장을 나눠서 이 지역 뉴스들을 합니다. 이 지역 방송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 방송이 있고 저 충북 청주 방송이 있고 저쪽에 무슨 전주 호남 지역 방송이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왜 영국인들이 불만이 높냐 하면 자 이게 그 2015년 크리스마스 연휴 시절에 그 영국 텔레비전 시청률을 조사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박싱데이라고 해서 이때 쇼핑도 많이 하는 크리스마스 쇼핑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모이면서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보는 시절이고 이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항상 이때 이제 시청률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영국의 방송들이. 여기 보면 지금 BBC 같은 경우에는 10시하고 6시 반, 6시에 뉴스를 6시 반에 하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것은 10시 밤 뉴스를 많이 봐요. 근데 여기 보면, 레저널 뉴스 해가지고 지역 뉴스는 6시 50분에 하고, 그 다음에 BBC 전국 뉴스는 6시 40분에 하는데, 전국 뉴스보다 지역 뉴스의 시청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9시 뉴스 여기서 보다가 KBS 9시 뉴스 하다가 한 20분, 30분쯤 대전 충남 뉴스 한다고 하면 딴 데로 돌리고 8시 뉴스 하다가 TJB 뉴스 하다고 하면 딴 데로 돌리고 그래서 시청률 조사를 해보면 8시 뉴스, 9시 뉴스 시작할 때와 그 다음에 지역 뉴스 시작할 때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 우리나라는 우리 뭐 대전, 충남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이 거의 다 마찬가지.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역 뉴스를 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근데 불만이 많아요. 무슨 불만이냐? 지역 뉴스를 하긴 하는데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 뉴스를 하긴 하는데 우리 지역 아닌 지역 뉴스가 너무 많다라는. 우리 지역 아닌 지역. 여러분들 KBS 9시 뉴스를 하면 대전, 충남, 세종 같이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뉴스가 중요한 거예요? 대전 뉴스가 아니에요. 충남에서 서산 뉴스하고 당진 뉴스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2시간 가야 돼요. 서울보다 훨씬 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9시 뉴스 끝나고 대전, 세종, 충청 뉴스 하면 아산에 관한 뉴스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구 30만의 도시. 그러면 뉴스거리가 없을까요? 우리는 몰라도 되나요? 그래서 지역 뉴스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 뉴스를 한다라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자, 미국 사람들은 자,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널찍하게 방송 구역을 넓게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대전, 충남 이렇게 널찍하게 한 방송국이 다 커버하는데 요거는 미국 지도에서 이게 각 하나하나가 다 방송 시장이에요. 각 지역마다 방송국이 다 지역 방송국이 다 따로 하나하나씩 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여기도 KBS가 하나 있고 여기도 KBS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지역마다 필요한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 방송들이 뭐 전국 뉴스를 한다거나 드라마를 하는 걸 할 때는 각 지역 방송들이 똑같이 해요. 그렇지만 일정 시간 뉴스 시간이 되면 이제 각자 자기 지역의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210개가 있고 그래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그 지금 TV 수상기로 보면 그 시장 내에 4,000대, 한 10,000대, 20,000대, 그러니까 인구가 한 5만, 6만 정도밖에 되질 않아도 여기 충남 5만, 6만 정도는 청양 이쪽에 무슨 금산 이런 데도 그 지역만의 지역 방송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보호를 해줘요. 다른 지역 방송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그 지역 방송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뉴스도 하고 선거 때가 되면 그 지역 후보자들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보도도 해주고.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됐는데 영국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영국 사람들이 방송국을 더 만들었어요. 언제? 2년 전에. 전 세계가 뭐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어디서나 똑같은 방송을 보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고유의 지역방송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방송을 더 허가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리버풀, 여기 뭐 영국 다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리버풀과 맨체스터는 거리가 1시간 거리도 안 돼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리버풀하고 맨체스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두 도시는 거리는 가깝지만 심지어는 거기 사람들 말투도 다르고 축구팀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송을 같이 하냐라는 거예요. 뉴스를 같이 하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다르고 시의원, 도의원 다 다른데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따로 그러면은 방송을 더 만들어주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정착 시대가 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언론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거 미국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걸 통계를 낸 거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 프린트는 신문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뭔지 보세요. 로컬 텔레비전 뉴스. 자기 지역의 지역 방송사 뉴스가 다른 어떤 곳보다 제일 높아요. 제가 이게 파란 표시한 게 다 해당 지역의 지역 언론이에요. 여기 집에서 지금 대전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 구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터넷 뉴스로 대전 지역의 언론 검색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평일날 저녁에 강의를 들으시러 올 정도로.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뉴스에는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역 뉴스만 이용한다라는 걸 압니다. 지역 뉴스도 이용하고 전국 뉴스도 받고 세계 뉴스도 받고 골고루 자신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습득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국 뉴스와 세계 뉴스는 잘 습득하고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빨리빨리 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지역 뉴스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 파란 표시한 게 다 지역 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지역 뉴스를 이용하지 않느냐? 이게 왜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이주의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일제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지방 자치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언론을 이용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다시 지방 언론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우리 세대는 지역 없어도 돼, 지방 없어도 돼, 지방 언론은 촌스러운 것이야.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했어요? 지방 방송은 어떻게 하라? 지방 방송은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이 지방 방송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지방 방송을 꺼라 라는 말에 대해서 별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 도표를 보는 것은 일제시대의 신문 발행 현황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뭐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건데 1930년대에 신문 구독자들이 자세한 통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일제시대 때의 신문 구독자들은 경찰서에서 다 일일이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신문 발행 부수뿐만 아니라 누가 신문을 보고 있는지를 다 낱낱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끝에 몇 부까지 다 나와요. 통계가.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 이게 1930년인데 그 당시에 어떤 신문을 봤나 보면 경성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까만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신문, 1호로 발행하는 신문, 여기 있는 신문은 한국어로 발행하던 신문.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는 경성에서 발행됐어요. 지금 서울이죠. 새 신문.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신문. 여기 있는 일본 신문들은 보세요. 경성, 인천, 대전, 부산, 마산, 대구, 광주, 뭐 전주, 군산, 진남포, 함흥, 원산, 청진, 나남, 해주. 어때요? 전국 각지에서 일본인들이 신문을 발행했어요. 바본가요, 이 사람들? 서울에서 발행하면 될걸. 경성에서 발행하면. 그 당시 인구는 얼마나 됐느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약 한 2천만 정도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1인들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1인들이 최고로 가장 많았을 때를 보통 한 3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30만 명.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을 착취하고 조선 사람들과 경쟁해서 유리하게 해가지고 다 큰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신개척지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본토에서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식민지에 와서는 행세하는 사람들이 되고.
자,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조선인들은 왜 서울에서만 만들었을까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경성에서 만들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사람 너희들은 신문을 서울에서만 해라. 왜 서울에서만 해라? 통제하고 감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발행되고 있는 무슨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태동된 계기는 3.1 독립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이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는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나서 무단 통치를 하고 신문 발행도 못하게 하고 학교도 없애고 그래서 10년 동안 무지몽매하게 조선인들을 이제 통치를 했으니까 이제 좀 그런 독립에 대한 열망은 식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3.1 운동에 참여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촛불 시위 대단하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러면 수백만 명의 우리 선조들이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문자도 없고 시민단체도 없고 없었을 때 어떻게 모여서 더군다나 평화로운 시위도 아니고 참여하면 독립운동에 참여하면 잡아가고 고문하고 징역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참여했을까? 자, 이 사태를 겪고 나서 어쨌든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조선 총독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계속 조선을 자기네들의 식민지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때요? 군인을 더 늘려야 돼요. 더 감시를 더 엄격하게 하고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군인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일본의 궁극적인 야욕은 한반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주, 중국까지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뭐 이런 데 같은 제국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한반도에 발목이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나온 제척이 그러면 좀 살살 달래고 이 사람들 좀 불만들을 좀 표출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소위 좀 유화 정책, 문화 정책을 펴면서 이 과정에서 좀 학교도 이제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문도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신문을 3개를 허가를 해줍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이라는 3개 신문을 허가해 주는데 여기서 또 웃기는 일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조선반도에 3개 신문을 허용해 주면 어디쯤 허용해 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하나는 서울, 하나는 평양, 하나는 부산 정도 해야지. 자기네들은 전국 각지 하면서. 근데 안 돼. 너희들은 다 서울에서만 해. 왜? 그래야 신문을 검열하고 독립운동을 조장하는 이런 불온한 신문을 만들면 바로 발행을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1운동 덕분에 우리나라의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등장했지만 결국 서울에서만 발행되는 매우 기형적인 신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도 1926년에 일본 본토 세계 방송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4번째로 1926년에 서울에서 경성방송국이 생깁니다. 지금의 KBS 전신입니다. 대신 방송은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진국들처럼 각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되는 그런 언론 미디어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돼서 보시면 이게 지금 1950년 해방 후 10년 동안 우리 신문 발행 부수인데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67만 부, 그 다음에 경기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65만 부. 둘이 좀 대등합니다. 지역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해방이 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신문들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발행되는 지금 여기 중도일보나 이런 신문들이 결국은 해방 직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신문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게 가능한 거는 여기 대전에서 발행되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 텐데 대전에서 발행되는 중선일보를 만들던 일본인들이 해방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만들던 기자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인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신문 발행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자, 그래서 50년대까지는 이 정도로 지역 간의 어떤 미디어의 균형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이 과정에서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전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왜? 서울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니까.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서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의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지역에서는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는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대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대전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 대전 뉴스나 대전 신문 방송에서 다뤄지는 것이지, 서울에 있는 방송이나 서울에 있는 신문이 다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이건 제가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컴플렉스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좀 더 큰 도시로, 더 잘하면 더 큰 도시로, 그래서 더 좋은 대학으로. 자, 이러는 위계 질서가 생기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촌향도 과정에서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방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비교적 쉽게 서울 사람들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게, 서울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신문을 보는 것. 서울에서 만든, 서울 사람들이 만든 TV 드라마 쇼, 서울 사람들이 만든 신문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문화적인 열등감들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나는 비록 지방에 남았지만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정작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관심도 없고 별로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일어난 현실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과정이. 앞으로 대안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것, 마지막 제가 2개만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역 언론이 없느냐? 없진 않습니다. 서구청에도 지금 기자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자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지역의 언론은 많은데 그 지역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많고 실제로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읽는 비율은 10%도 되질 않고 지역에 있는 인터넷 언론들의 이용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 숫자는 많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딜레마입니다. 좋다 그래. 자, 오늘 장호순 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언론에 대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별로 마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수준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마치 내가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열심히 참여하겠어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찍어 보니까 내가 정말 지지하고 뽑아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스템을 고칠 것이냐. 그래서 계속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 식구끼리 옆집 얘기만 계속하면서 평생 살 건지, 아니면 어쨌든 지지고 볶든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언론, 우리 지역의 자치를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대전 지역의 문제를 천안 사람이, 아산 사람이 해결해 주지도 않고 서울 사람이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당면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한 가지의 한 줄기 희망, 하나의 비빌 언덕이 있다면 이게 바로 언론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양날의 칼 같은 건데요. 자, 언론이란 이 뉴스를 다루는 언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제한.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잘 보세요. 대전에서, 서구에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대전에서 만든 거. 뭐, 예를 들면, 이 물은 뭐 어디 강원도에서 온 거고, 이 물을 담는 플라스틱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로 만든 거고, 이 펄프는 저기 핀란드에서 온 거고요. 입고 계신 옷은 베트남에서 만든 것일 거고, 원사는 저 중국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우리가 가지고 이용하는 모든 재화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어느 지역에서 만든 건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는 이 옷이 지금 여기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쓸모가 없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시장을 옮기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뉴스다라는 거예요. 신문 방송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전 지역의 뉴스는 대구 사람들에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대신 대전 지역의 뉴스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지역의 뉴스나 문제를 다른 지역 언론들이 와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대전 지역에서 언론을 잘 만들면 굳이 대전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무슨 대구 신문이나 부산 신문이나 서울 신문을 사다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무역 장벽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뉴스를 다루는 이런 신문이나 방송, 물론 저 드라마나 쇼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언론은 그 해당 지역에서 잘 만들면 그 해당 지역에 스스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서울 거 더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서울 거를 갖다 쓰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과정에서 결국은 대전에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대전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갖다 못 판다라는 거예요. 아산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그것을 넘어서 못 판다라는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그 지역 언론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만드는 주간신문들인데요. 예를 들면 충북에 있는 옥천이나 뭐 충남의 저기 홍성, 그 다음에 충남의 당진 이런 데서는 주간지가 그 지역의 일간지보다 훨씬 더 많이 읽히고 신뢰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진에서 만드는 신문은 서산에 갖다 못 팔아요. 옆에 태안에서도 못 팔아요. 당진에서만 팔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언론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정 정도 시장 보호막이 생기는 안정적인 시장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왜 활용 못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사람이 와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스마트폰 하나 잘 만들면 전 세계에서 다른 데 와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여기서 언론 하나만 잘 만들면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이 시장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2015년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기자들이 우리 지역 언론들이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언론을 외면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 뭘 고쳐야 되느냐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보도자료, 감시 비판 약화, 홍보성 기사, 지자체 협찬, 출입처라는 자기네들이 출입한 시군청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기사들만 쓰고 뭐 추측정 기사 쓰고 무리한 취재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고쳐야 할 관행이다.
그럼 광주, 전남만 이럴까요? 좀 저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지역 언론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 지금 한 8가지 그 관행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8가지예요. 질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행인데, 자,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지역 언론은 불치병이 걸린 언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럴 의지나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해서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들을 계속 하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 언론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고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언론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만들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들면,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 전 세계 대도시들이 많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지역 간 비교를 합니다. 뭐가 살기 좋은 지역이고, 뭐 어디가 살기 좋은 지역이고, 어디는 경제가 좋고 환경이 좋고. 근데 가장 간단한 지표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언론이 얼마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느냐. 그걸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전 시민들, 서구 구민들도 앞으로 우리 이 지역의 자치분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다. 즉, 자치분권은 좀 더 내가 살기 좋은 지역, 내 후손, 내 자식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지역 언론,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언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문제가 많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것들은 이제 뭐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이런 과제다. 이 정도로 제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